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 오늘 벌써 30차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한 학기에 끝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씩이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 선생님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씩 보게 돼서 좀 지겹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격주 등교니까 조금은 신선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내용 연결 표현했던 서술형 8번까지 했고요. 오늘 13번. 객관식 중에 가장 배점도 높고 조금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피동문, 사동문 부분이어서 여기 앞에서 끊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기에서 하고 있는 말은 딱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공식적인 화법 상황에서 어법에 맞게 특히 피사동 표현 잘 써라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고요. 결국 학습지 형성평가의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피동문과 사동문이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피동문이라는 것은 얘들아, 내가 어떤 동작, 행위 등을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에 대응되는 게 능동문이고요. 그러면 사동문은요, 주어가 남한테 시키는 거예요. 시키도록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주동문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일단은 꼭 그런 거 아니고요. 정답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처음에 판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3학년 가면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더 자세하고 깊게 심화된 과정으로 배울 건데, 일단은 요 정도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피동문을 실현할 때, 사동문을 실현할 때 문장 성분의 변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가고 우리 학습지에 있습니다.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된다. 이런 것들 있죠. 문장 성분이 변화를 합니다. 실현 방법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얘들아, 피동문은 목적어가 대부분 없습니다. 목적어 유무로 가장 크게 판별을 할 수 있는데요. 피동문의 목적어가 없다. 다 그런 거 아니고 한 90%. 사동문은 목적어가 있다. 다 그런 거 아니고 90%. 그 다음에 우리가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피동문과 사동문의 뜻. 피동문은 당하는 거잖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어지다로 한번 바꿔보면 말이 되면 피동문이 될 거고요. 사동문은 개하다. 시키는 거니까가 되면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심화된 과정으로 절대 문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적어 유무로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묻히다. 기억봅니다. 아이는 옷에 흙을, 목적어 있나요? 목적어 있네요. 흙을 묻혔어요. 흙을 묻게 하다 되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사동문 되겠네요. 니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보물지도는 뒷산에 묻혔다. 목적어 있나요? 없네요. 보물지도는 뒷산에 묻어졌다가 자연스럽죠. 비동문 되겠습니다. 다음, 업히다인데요. 기억합니다. 나는 우는 동생을 목적어 엄마에게 업혔다, 업게 했다. 뭡니까? 사동문이 되겠죠. 피곤한 나는 한동안 아빠에게 업혔다. 목적어 없네요. 아빠에게 업어졌다. 좀 자연스럽죠. 업게 하다 보다. 기억입니다. 비동문. 그 다음 안기다 볼게요. 기억. 엄마는
고양이를 목적어부터 나왔고요. 그녀에게 앉게 하다, 앉게 했다. 되죠? 사동문입니다. 나는 꽃다발을 목적어도 나왔고요. 우승한 친구에게 앉게 했다. 되죠? 사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읽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그에게 읽혔대요. 그에게 읽혔어요. 읽어지게 했어요. 읽혔어요. 목적어 없고요. 뭔가 당하는 피동문 맞습니다. 선생님은 학습지를 목적어 나오고요. 학생들에게 읽게 했다. 자연스럽죠. 사동문입니다. 니은. 답 나왔네요. 4번이네요. 그 다음 보이다. 그녀는 친구에게 받은 시계를 목적어 나에게 보였네요. 보게 했어요. 사동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몰래 숨은 범인이 내게는 보였어요. 내게는 보여졌네요. 기억, 피동문, 목적어도 없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자, 14번부터는요, 여러분들 장문이에요. 이제 장문으로 왔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들도 전부 다 풀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중해서 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렇게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기 위한 학생의 메모이고요. 나는 글이에요. 그래서 예상 독자 친구들이란 거 한번 언급만 해놓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글을 썼다면 고려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봐야 해서 뒷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14번에 선지 1번 볼게요. 기억 부분에는 친구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유명 테니스 선수의 사례. 자, 여기 지금 글구성 처음 기억에 여기 볼게요. 여기 부분에 유명 테니스 선수의 사례를 들어보겠대요. 바로 나에서 학생이 그래서 나달이라는 유명 선수의 사례를 들어보고 있죠.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징크스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예도 함께 제시한대요. 징크스의 개념뿐만 아니라 예컨대 나오죠. 얘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루틴과 징크스를 비교 대조한대요. 비교 뭔가 유사점, 공통점, 대조, 차이점을 조직한대요.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루틴과 징크스 선수들 태도 전부 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몸부림이래요. 이런 부분들 공통점 비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틴은 해야만 하고 징크스는 하지 말아야 하고, 루틴은 하던 대로 잘할 수 있다는 마음, 징크스는 결과 피하고 싶은 마음, 나쁜 결과, 이런 것들 차이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맞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스포츠 심리학자 말 인용해서 자료 전문성 신뢰성 확보, 스포츠 심리학자 인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문성 신뢰성 높이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5번 부분 없습니다. 없어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실제 공통점과 차이점까지는 나와 있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라고 권하는 내용 따위는 없었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서술형 9번입니다. 이 학생의 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수집한 자료래요. 활용할 수 없는 자료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모두 총 2가지 되겠죠. 왠지 여기 한번 볼게요. 아이고 넘어가지 말고요. 여기 자, 첫 번째 자료 2번 보세요. 학술 논문이래요. 얘들아 이거 지금 누구한테 발표합니까? 예상 독자 우리 반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학술 논문은 어때요? 너무 지나치게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활용하기 어렵다. 자료 2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자료 3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쉬운 문제였어요. 친구의 블로그래요. 친구의 블로그는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요? 믿을 수 있을 만한 성질,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15번 갈게요. 자기소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는 학생의 자기소개 일부, 나는 평가 요소입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 번만 체크해놓고 갈게요. 경제학과 진학한대요. 이분 그래가지고 경제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평가 요소를 통해서 기억, 일반적이고 진부한 이야기. 볼까요? 기억. 처음부터 진부합니다. 첫째로 태어나고 인자신 아버지, 자상한 어머니. 이렇게 쓰면 자기소개서 읽고 싶지 않아요. 진부하거든요. 개성, 독창성 드러나지 않는다는 1번의 설명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니은은 이 부분이에요. 경제 쪽으로 결정하게 된 것, 그 이유, 이런 걸 배워보고 싶다라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인데요. 해당학과에 대한 관심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는 딱히 없어요. 이 사람만의 어떤 개별성과 독창성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이었어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의 디귿은요. 갑자기 이 부분 볼게요. 황진이의 시조에서 추상적 개념의 시간을 잘 나눴는데요. 이거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서술형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뜬금없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해당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으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도 않고요. 일관성 없습니다. 일관성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리을은 동기, 과정, 결과의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1학년 끝나갈 무렵 경시대회 나갔어요. 초라한 성적. 그래서 부족했대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했대요. 동기, 그 책 구입하고 그 다음에 나는 경제가 필수적인 학문이구나 생각하고요. 결국 이 사람의 말처럼 결과론적으로 실용적 지식의 축적을 느꼈다. 흐름 나타납니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미음 보면 미음이 대충 이런 얘기였어요. 봉사활동을 제법 다녔는데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조금 이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맞아요. 동그라미 5번에 경험과 느낀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성 판단하기 어렵다. 역시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6번에서 1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고하는 글에서 배웠을 겁니다.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전혀.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의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볼게요. 커피의 성분이 얘들아 조사의 내용이에요. 기억 보면 커피의 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기억을 사용하는 건데 기억에 얘들아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겠지만 깊이 있는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그쵸? 얘들아 커피의 성분을 갑자기 왜 면담 조사를 합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백과사전 같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왔는데요. 자, 2번 볼게요. 계속 봅니다. 2번 니은은 커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백과사전 신문기사 적절하네요. 조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은요. 카페인 섭취 권고량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같은 관련 기관, 신뢰성이 있는 기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적절합니다. 리을입니다. 리을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커피 음용 실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 정확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똑같이 리을이네요. 커피 마시는지 여부, 빈도, 양, 마시는 이유 다양한 질문을 실태를 조사하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러한 결과를 잘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17번 갈게요. 3 여기 조사 결과 및 소감이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작성할 학생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우리 보고하는 글은 당연합니다. 동기, 목적 잘 드러내도록 결과 작성하는 거 맞습니다. 절차, 결과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조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 다음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면 정보의 신뢰성, 전문성 다 높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우리 학교 학생들 커피 음용 실태. 커피 음용 실태는 선 그래프를 활용한대요. 얘들아, 우리 그래프 배웠죠, 여러분? 선 그래프는 선생님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선 그래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거, 시간에 따른 변화 또는 뭐 항목 간의 관계 비교, 항목 간 관계 비교 정도에 적합한데요. 차라리 얘들아, 이 선 그래프 말고요, 원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 같은 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는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 그래프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니까요. 이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보고서 마지막에 참고 문헌 당연히 제시해야 윤리적인 글이 될 수 있고요. 글쓰기 윤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글쓰기 윤리인 동그라미 5번. 인용할 때 출처 밝히고 과장 축소 왜곡 안 됩니다. 당연한 설명이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었죠? 문제 푸느라도 힘들었고 풀이 듣는 것도 힘들 텐데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서술형 10번. 보기에 얘들아 쓸게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의사소통 상황을 쓰는데 독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쓰라. 그 다음에 기억과 관련한 표현상의 특징을 쓰라. 그렇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이 공무원 여러분들께 여러 명을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이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사소통 상황이죠.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상황이고요. 이때의 독자와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관계라는 것을 중심으로 쓰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경어체로 쓰고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한 부분들이 표현상의 특징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중하면서도 격식 있는 표현 사용한다. 이런 것들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문제풀이를 다 끝냈어요. 문제가 정말 많긴 했죠.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문제 수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잘 하고, 카톡방에 여러분들 필기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필기를 좀 꼼꼼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마스크 꼭 쓰고 봅시다. 그럼 안녕.